거시경제원론 강의 소개입니다. 거시경제원론은 경제학의 기초 과목으로 따로 선수 과목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시경제원론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학도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 개념,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균형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미시경제원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므로 미시경제원론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며, 또 수업 중간중간에 미시경제원론에 대한 내용들을 필요할 때마다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시경제원론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됩니다. 연락은 주로 메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메일을 거의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메일로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전화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메일, 문자, 전화 순으로 연락을 해줬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강의는 경제학 수업이 보통 그렇듯이 강의 위주의 수업이 됩니다. 학생들과의 피드백은 질의응답을 받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으나 강의의 효율상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평가는 수업이 주로 강의로 이루어지므로 집필 시험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중간 시험 40, 기말 시험 40, 출석 10, 과제 10 되겠습니다. 시험은 일단 다수의 선택형,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이라고 부르는 시험과 일부 개념 서술이 있겠습니다. 선택형으로 시험을 보게 될 때는 저번 학기의 경험상 시험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 시험은 일단 선택형으로 보고 변별력이 문제가 된다면 기말 시험 때는 논술을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거시통계조사와 연습문제 2회가 있습니다. 거시통계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거시통계조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시경제와 관련된 주요 통계 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경제 이론을 확정을 하고 또 경제 현실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를 찾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찾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령 GDP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주로 제공하는 주요 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중에서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서 아래 링크를 쭉 따라서 GDP를 확인한 다음에 빈칸에다가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습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룬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용하여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고 복습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파일을 따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연습 문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의 주요한 부분들은 교재 말미에 달려있는 연습 문제들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출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때 받을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은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적을 필요는 없고 답만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 수업 관련된 블로그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고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참고할 만한 유튜브 채널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패드를 활용한 공부법은 한 번씩 봐두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활용해서 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크루그만의 경제학을 사용합니다. 크루그만의 경제학은 현재 4판까지 나와 있으며 2판, 3판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책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 크루그만의 경제학 입문이라는 책도 있으나 이 책은 크루그만의 경제학을 축약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루그만의 경제학 입문은 사용하지 않고 크루그만의 경제학을 사용합니다. 다른 수업에는 맨큐일 경제학 원론을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맨큐일 경제학 원론도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맨큐일 경제학과 크루그만의 경제학은 설명 방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 거시경제 원론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책이 한국은행에서 출간된 단행본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꼭 참고해서 볼 만한 책은 알기 쉬운 경제지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고 경제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그 경제지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으며 한국은행에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책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 참고해서 보는 책들입니다. 경제학은 크게 두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그것입니다. 미시경제학은 개별 시장을 탐구하는 것이고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미시경제학이 개별 시장을 탐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개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탐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시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자동차 시장, 쌀 시장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자동차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쌀 시장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쌀 시장의 쌀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행위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그렇게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차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를 탐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위를 연구하는 것도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이 주어져야 하는데 각각 소비자의 행동과 기업의 행동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구매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또 판매자,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를 탐구하는 것을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위를 연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경제학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탐구하는 학문인데,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거시경제학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거시경제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흔히 GDP라고 불리는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실업,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수들 또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분야는 거시를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시경제학은 국민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국민소득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소득과 실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국민소득과 환율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는 것을 탐구합니다. 경제학의 핵심 개념은 수요, 공급,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수요, 공급, 균형이란 말로 귀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는 주어진 가격 하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량을 나타내고, 공급이란 주어진 가격 하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떤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균형 상태,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공급 개념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의 가로축을 거래량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가격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수요 곡선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즉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식이죠. 이때 이 그래프의 모양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떨어진다고 해서 우하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공급은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공급 곡선을 다시 표현하자면, 가격이 상승하게 될 때 공급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은 수요하고 달리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우상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표현하고, 균형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책의 목차를 통해서 거시경제학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로 안에 적힌 숫자는 크루그만의 경제학 입문에 해당되는 장을 가리키고, 앞에 있는 내용은 크루그만의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은 거시경제학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서는 거시경제학에 대한 개관, 거시경제의 주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GDP와 CPI가 있겠습니다. CPI는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23장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 즉 물가 상승률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부에서는 경제의 장기 성장 문제를 다루게 되고, 24장에서는 장기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25장에서는 장기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저축 투자 문제,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연결시켜주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다룹니다.
12부는 단기 경기 변동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경제 성장이 장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경기 변동의 문제는 단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와 단기가 분명치는 않으나 대체로 장기는 30년 이상의 기간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의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를 단기의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 주요하게 다루게 될 것이 소득과 지출이라고 된 케인즈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27장은 케인즈 경제학이 좀 더 확대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 되겠습니다. 흔히 AD/AS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안정화 정책은 정부 정책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고 정부 지출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이자율을 다루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9장에는 통화정책을 다루는 전제조건으로 화폐와 은행제도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은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문제를 이제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으나 최근에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좀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32장 위기와 결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문제를 다루는데 아마도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33장은 거시경제학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가 아니라 거시경제학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34장은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서 환율 문제를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공으로 보자면 세부 전공으로 보자면 국제금융에 해당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국민, 소득, 결정. 두 번째는 경기, 연동. 세 번째는 경제, 성장. 네 번째는 개방, 경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제는 국내 문제, 대내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본다면 네 번째 문제는 해외 부문, 대외적인 부분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내적인 부분은 아래 나와 있는 경기순환도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을 GDP를 넣으면 GDP는 성장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가 교차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GDP가 증가하는 시기를 호경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GDP가 하락하는 시기를 불경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호경기에는 경제가 팽창하고 불경기에는 경제가 수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경기와 불경기가 교차하면서 GDP가 변화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호경기와 불경기를 뚫고 지나가는 추세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는 장기 추세는 추세라고 불리기도 하고 영어로는 트렌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세의 의미는 정점과 저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평균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감소하거나 일정하거나 라는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추세를 지금의 경우에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추세를 낮추어서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추세를 평평하게 높인다고 한다면 GDP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GDP의 변동을 경기 변동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추세가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가 될 때 그때 GDP의 변동을 경기 변동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이란 특정 시기가 주어졌을 때 GDP 그때 주어지게 되는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탐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균형 국민소득 결정의 문제는 이 결정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민소득의 결정과 변동, 즉 변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 국민소득의 결정과 경기 변동 문제를 앞에서 얘기했던 수요 공급 균형의 개념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가로축에는 거래량 대신에 국민소득을 넣고 세로축에는 가격 대신에 물가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물가란 이후에 설명이 되겠지만 평균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전체 수요는 총수요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기호로는 AD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 전체 수요도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하향하게 되죠. 반면에 한 나라 전체의 공급은 총공급이라고 볼 수 있고 기호로는 보통 AS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총공급은 물가가 상승할수록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측면을 가지게 되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상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데서 균형점이 결정이 되고 이때 균형을 거시경제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거시경제 균형에서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물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수요 공급 균형 개념을 이용해서 경기 변동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 변동, 국민소득의 증감의 문제는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본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총수요가 감소한다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비록 다른 분야를 다루긴 하지만 두 분야 모두 수요 공급 균형 개념을 이용해서 각 연구 대상이 되는 경제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거시경제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학을 배우면서
생각해 볼 만한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점은 경제에서 수요가 중요한가 공급이 중요한가입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수요가 더 우선적이냐 아니면 공급이 더 우선적이냐 하는 문제이죠. 거시경제학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경제는 과거에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7, 80년대의 경우에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현재는 3%의 경제 성장률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또 앞으로를 생각하게 될 때 교육제도, 복지제도가 경제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시경제학에서도 늘 얘기되는 문제이지만 거시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입하는 것이 낫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입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정답보다는 자신의 관점이 더 중요하겠지요. 이상으로 거시경제학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